안녕하십니까. 8월 9일 OBS 뉴스 오늘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5일간의 닷새 간의 휴가 끝내고 국정에 복귀한 윤 대통령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4개 기관이 동시에 조사했고 5일부터 7일까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국정 운영 평가를 쭉 보시면 사실은 비슷한 조사도 이제 성격이 갤럽 조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긍정 평가는 뭐 한 29%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부정 평가가 하락하는 추세, 이 부분이 조금 점수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정 운영 신뢰도 여기 여론조사 기관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번 갤럽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를 하는 곳이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이 KCA 리서치를 비롯해서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MBS 지표조사, 이거 다 이제 전화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한 13% 내외죠. 그렇죠. 전화 면접조사를 하면 높은 편이죠. 비교적 그렇게 나옵니다. 이 ARS는 응답률이 한 2, 3%에 그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면접조사는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데 이 재밌는 것이 한국갤럽은 변호사님, ARS 조사하는 쪽에서는 표본 잘 설정하면 그런 신뢰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 언급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많은 그 분석가들이 그래도 전화 면접 조사를 더 신뢰를 하죠. 조금 더 보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비용도 들고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갤럽은 그 지난번에 바닥군이 딱 30%란 말이에요. 지지도 바닥군은. 그런데 그걸 깨고 내려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가 긍정률이 21%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23%, 21%, 24%, 25%, 26%까지 갔다 다시 25%. 그랬죠. 그러다 이제 29%까지 튀어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는 쉬었어요. 2주 만에 요사 2주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조사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MBS 조사가 나왔는데 MBS 조사는 비교적 바닥군이 30%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 갖고 좀 그 20% 후반대를 오락가락 하다가 30%에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정확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1%포인트 또 내려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윤 대통령이 휴가를 딱 가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나요? 그리고 그 앞에 금요일도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앞에 금요일도 3.5%인가 이렇게 빠졌는데 주로 이 우리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식이 다 빠져버렸다. 이른바 대장주들. 이러니까 그렇게 폭락을 하고 우리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400만이에요. 이 영국의 거의 그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의 그 동향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권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그 대선에도 영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크죠. 그렇죠. 자기들은 원래 금투세 폐지 못한다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이재명 하는 말 다르고 누구 하는 말 다르고 뭐 정식이 의장 하는 말 다르고 말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든 윤 대통령이 이 폭락을 한 날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를 하면 그때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가 복귀? 상당히 내려올 것이다. 그러다가 또 폭락을 해서 휴가를 갔는데 기자들이 찍어서 신문에 그 TV에 올린 사진이 시장에 앉아서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부산 시장. 이걸 좀 속으로 말하면 나무의 허파를 뒤집는 그런 환한 웃음이에요.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일본이 하위 20% 저소득층은 지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았어. 사치 시장으로 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적자 살립니다. 이런 판인데 그리고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더 늘고 있고 연체율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더
그 지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마저 폭락을 하면 사회 분위기가 엉망이 될 텐데 대통령이 환히 웃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일 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 갤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를 하면 20% 중반대로 또 떨어질 것이다. 안 해서 다행이다. 예,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갤럽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MBS는 1%포인트가 떨어지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 지지율, 신뢰도, 뭐 MBS 같은 신뢰도거든요. 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도 보면서 저희가 예.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정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해 들어서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지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그리고 민주당은 24%, 조국혁신당은 10%, 무당층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 조사에는 이제 추세는 안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은 총선 후에 한 30%대에서 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갤럽 같은 경우 그리고 이 MBS 조사가 거의 그 양당의 차이가 일치를 합니다. 뭔가 하면 한국갤럽은 2주 전에 발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35% 그리고 민주당이 27%, 그 차이가 8%포인트 차이예요. 예. 그게 이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이것도 그래요. MBS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일 겁니다. 그래서 6.2%를 벗어나는 차이란 말이에요. 8%포인트가.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면 실제 대중들은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BS도. MBS는 32대 24입니다. 8%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2에서 한 3% 빼고 24에 3 더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네. 그 곱하기 2를 하면 6.2예요. 최하점과 최상위 차이가 있는 거죠. 6.2를 벗어나는 차이란 말이에요. 오차범위 밖이다. 오차범위 밖이란 말은 그만큼 이 차이가 벌어지가 있다. 이 민주당이라 그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러냐? 그 얘기는 후반부에 해주세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한동훈 호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게 컨벤션 효과는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또 원래는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내 꺼지죠. 이내 왜 꺼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한동훈표 상표가 나오질 않았어요. 한동훈이라 그는 그 새 인물이 당대표로 딱 등장을 했으면 한동훈의 그 레터가 딱 붙어가 있는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난 그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한동훈은 자기 상품을 못 내놓을까? 아니, 요즘 아까 말씀 국민 눈높이 얘기, 상품. 전체적인 포장은 이제 국민 눈높이고 그 중에 소품들을 살펴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융투자세도 있고 최근에 감세 분위기. 그래도 이 상품이 한동훈표 상품이 있어야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한동훈이냐 비한동훈이냐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 결선 투표 없이 단 한 번의 선거로서 이겨버렸으니까 더더군다나 컨벤션 효과가 또 크게 나지를 않죠. 컨벤션 효과가 있으려면 드라마틱한 끝에 당선자가 발표가 돼야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텐데 뭐 어떻든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 지지를 좀 높게 받고 있는 이유가 나는 반사적 효과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재명의 일당으로 되고 그리고 이미 사당화의 길을 그린 데다가 이 개딸들의 그 모든 것을 장악을 한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특검 아니면 탄핵이다.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에 세 번째 또 발의를 했어요. 그 발의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이종호라 크는 그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이사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했다. 구명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로비를 했다. 이런 근거 없는 어디 술자리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마치 실화처럼 끌고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다. 보는 것은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근거 없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아, 연결 고리들은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예. 그 중간중간 또 뭐가 예. 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금 다 설명하려고 그래, 시간이 저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이사 그리고 김건희 이사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걸 딱 덧붙여 가지고 다시 재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수사 대상에 이번에 그 최상무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이 됐어요. 예, 이름까지. 그러면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정당 지지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MBS 같으면 네. 그 32대 24 역시 8%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차가 나거든요. 예.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위해 올인을 시간에 방탄에 올인을 하면서 그 최상미 특검법 같은 것을 정쟁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아니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특검이다. 그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실책이 계속 쌓여가면요. 가령 이재명이 그 끝내 사법 리스크를 못 이기고 정치판에서 커튼 뒤로 물러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그 얘기 바로 누구 예. 얘기하실지 알 것 예. 같아요. 이제 광복절 특사 저희가 좀 이제 그 얘기 나오실 거. 김경수 전 지사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법무부가 이제 누구를 이제 사면을 할 거고 그리고 복권을 할 것인가 이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단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복권 명단에 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단 민주당 쪽은 약간 떨떠름한 분위기입니다. 그 민주당이 좀 떨떠름하겠지만 지금 범야권에서는 상당수가 환호 자격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대안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버리면 우리는 대안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가령 김동연, 김두관 이런 사람이 대안이 아니겠냐 이러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스탁 한 명 있어야 뭐 삼김 체제가 된다든지 이럴 텐데 이번에 김경수가 등장을 하면 김경수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다 틀고 나오잖아요. 예. 물론 징역 2년을 다 산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사면이 됐고 사면은 자연인 실형이죠, 지금은. 이번에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김경수, 김동연, 뭐 김두관 또 플러스 알파 이래서 문자 그대로 민주당은 대중에게 내서 후보들이 많은 거예요. 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나는 지금 정체성부터 의심받는 분들이 뭐 화양연화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 자기 상품도 못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막 인기가 있고 셀럽이다 뭐 이래서 어디 가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예.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줄 아는데 대선 국민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상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사실은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만의 상품 얘기하셨잖아요. 국민 예. 눈높이라는 큰 상품을 내놨고 거기 안에 이제 뭘 채워 넣을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금융투자세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전기료 감면.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일본이들 소득 하위자. 네. 전기료 그 부분은 그런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네. 가령 이렇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원래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힐러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데 트럼프가 가령 TV 프로그램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예?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죠. 마가 이 공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공약들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름대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평소에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나? 물론 밑에 스태프들이 다 만들어 줬겠죠. 예. 가령 뭐 관세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대중무역은 어떻게 하고 다 이런 정책들이 쫙 나오는데 그리고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뭐 흥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안도를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예컨대 뭐 8% 포인트 차가 나게 민주당을 압도를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경고를 하고 싶어요. 야, 지금이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다. 가령 이번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신문에 쭉 지난 한 몇 달 동안 나온 거 한번 보세요.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외국인들 손에 놀아나느냐.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아직도 이게 다른 정상적인 그 시장들에 비해서 흔히 말해서 외국 선진 시장들 시장들에 비해서 너무 지금 위험한 시장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학개미가 있고 서학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동학개미들이 이게 지능선으로 한국 국장에서는 빠져나온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가자. 뭐 이런 말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다면 정부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1,400만 계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이해를 잘 했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투세 아니면 전기료 감면 이런 작은 스몰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차라리 금리 가지고 더 큰 거 가지고 그럼요. 더 선명한 일자리 가지고 2030 일자리 이런 부분을 노동개혁 얘기하자. 나는 이런 금리를 얘기. 이번 8월 달에는 선제적으로 난 내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경제 지식으로는. 그런데 한은 총재도 그렇고 조심스럽죠, 요즘. 예, 물론 집값 조심스럽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한국 시장이 뒤따라가면요, 우리나라는 늦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한번 내렸잖아요. 예. 유럽은 내리고 일본은 거꾸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다가 이번에 주식시장 폭락하는 걸 보면서 뜨거라 이래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올해 3번을 내리느냐 아니냐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3번은 내리겠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 내리기 전에 나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적어도 0.5% 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솔직히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는데도 그 당일날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령 기재부라든가 뭐 F4 회의가 성태훈 실장 복귀하고 휴가 갔다가 그 이튿날 F4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이튿날 정책실장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한은 총재하고 F4 회의를 여는데 그 이튿날 열었단 말이에요. 늦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 이튿날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까? 당일날 아침부터 심상치 않으면 금요일날, 왜냐하면 조짐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당일날 아침부터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낮에 금방 그 판단은 윤 대통령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으면 기재부 장관이 그 준비를 해야죠. 기재부 장관이 해서 F4 회의를 열고 이왕이면 그 자리에 대통령도 휴가를 취소하고 와서 크게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윤 대통령 보고 박수를 다 쳤을 겁니다. 왜 안 그랬을까?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야, 대통령은 역시 우리 중산층 서민들을 걱정을 하고 있구나. 다들 박수를 쳤을 건데 윤 대통령은 그냥 시골에 가서 뭐 시골에도 가까이 되지만 시장의 좌판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웃고 있는 사진이 국민은 울고 있는데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무너진 중산층의 허파를 뒤집어 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고 방금 전에 이재명 지금 후보 얘기도 했는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냐 물어봤더니 윤석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영수회담에다가 여야정 이제 그 앞에 협의체를 만들자, 이 얘기인데 어느 게 먼저냐 하는데 민주당은 영수회담 먼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도 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이 모든 키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한동훈은 괜찮다는데요. 한동훈 대표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우리나라 통치 구조를 보면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인데 행정수반이잖아요. 행정수반이 하필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는 타이틀을 만난다? 그러면 여당은 찬밥 신세가 된다? 그 여당은 그러면 늘 그 대통령이 직할 통치 대상이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야당 대표는 그러면 대통령과만 협상을 하면 여당 대표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 대통령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윤 대통령 같으면 안 만납니다. 왜 그러면 지난번에 저번에 전화번호도 주면서 아주 전화하라고. 씁쓸한 추억이 있어요.
아니 영수회담이라고 또 해서 모셨더니만 카메라맨들이 다 나가는데 잠깐만 스탠바이 하세요, 기다리세요 하고 그 카메라맨들 다 있는 데서 카메라맨이 자기를 다 찍고 있는 데서 한참 하고 싶은 얘기를 윤 했습니다. 대통령을 네. 공격하는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멍하니 있다가 예. 솔직히 말해서 멍하니 있다가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게. 네네네. 그런데 그런 영수회담 또 하고 싶겠어요? 지금 영수회담을 하자는 분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금 또 발의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발의한 게 이게 그냥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게는 이제 김건희까지 이름을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거.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윤 대통령이라도 그래 영수회담 한번 하자 이 얘기 절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즌2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겁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특히 이번에는 MBC 신임 이사를 확실하게 임명을 한 결정을 했는데 이 절차, 2인 체제 일단 위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그리고 두 사람을 임명했는데 1시간 반 만에 후다닥 했다. 아니 이 2인 체제가 위법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근데 지금 그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민희가 지난번에 방송위원으로 예. 추천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 이래서 대통령이 저기 거부를 나오시네요. 했잖아요. 예, 저기, 예. 예? 대통령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임명을 안 했죠. 예, 네. 방통위원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난 못 하겠습니다. 이래가 거절을 한 거예요. 새로 추천을 해주세요. 공식적으로는 임명을 안 했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민주당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또 해도 또 그렇게 시간 끌 텐데. 그런데 예. 지금 왜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을 받자마자 그리고 임명한 날 오후 5시에 김태규입니까? 이 맞습니다. 김태규 예. 부위원장까지 불러가지고 그날 임명받았죠. 그분도 임명받아서 2인 체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다다다 후보들 확인하고 임명하고 확인하고 망치 다 두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1시간 반 만에. 예, 1시간 반 만에. 뭐 1시간 반이면 충분하죠. 이 KBS 이사하고 방문진 이사 하는 건데 KBS 이사는 면접 이런 추천하고. 것도 없고 좀 자료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는 그게 건 왜 괜찮아요. 안 되는가 하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민주당과 야권은 공문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단 방문진 그 이사를 임명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MBC를 사수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면 무조건 탄핵을 해버린다. 그 부분 뒷부분은 맞습니다. 이 예. 탄핵한다는 것은요 문자 의도로 시간을 다투고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임명하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탄핵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야 나이 사명이 무엇이냐? 결국은 방문진 이사들을 싹 바꿔서 MBC 지배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당일날 오후 5시에 그래 임명장 받으러 가기 전에 받은 그날. 일단 방문진부터 먼저 방문을 한 다음에 예. 자 당일날 오후 5시 회의합시다 이러고 나서 임명장 받고 와서 회의하면서 후다다닥 다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튿날 탄핵이 됐잖아요. 예. 바로 이튿날 탄핵이 된 거예요. 예?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는 임명장 받은 지 예. 정확히 3일째 탄핵이 그런 이제 거죠. 예, 돼가지고 맞습니다. 예. 민주당이 말한 대로. 결국은 그때부터 업무 정지가 돼버린 겁니다. 업무 정지됐는데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은 그래서 자 누가 더 정당한가를 보자. 내가 사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건 이진숙 위원장이 정당한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되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아주 비법률적인 짓을 했다. 어떻게 임명된 날 곧장 방문진 이사들을 새로 임명을 하고 KBS 이사들을 새로 추천을 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미 또 그 행정법원에 그 얘기 들려. 예. 지금 안 그래 저희가 그 얘기 들려. 예. 법원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방문진의 이사 그러니까 MBC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들 결정한단 말인 거죠. 교체도 하고요. 이사들의 선임이 이미 임명이 됐는데 일단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 2주 후까지 더 미뤄달라. 출근 당장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뤘어요. 아직까지 이제
임기는 시작이 안 됐죠. 박문진 이사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시작이 안 됐는데 법원에서 지금 상대방이 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권태선인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예,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 법원에다가 이 효력징계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2인 체제에서 예. 이걸 결정하다니 예, 하면서. 효력징계 가처분 신청을 떡 넣었는데 글쎄 이쪽은 뭐 2인이든 뭐든 일단은 그 방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은 거기에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원래 9일날 이걸 심리를 하도록 돼가 있었는데 심리 날짜를 늦췄잖아요. 그 심리 날짜 열흘 늦췄단 말이에요. 방통위에서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통위에서 이게 뭐 서류부터 또 준비해야 되고 대응 논리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늦어지는 만큼 26일까지 26일까지로 한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도 이제 제한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인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김홍일 그 위원장 시절에도 2인 체제로 계속 가동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전부 다 효력이 있다고 다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새삼스럽게 이진수, 김태규 2인 체제에서 뭐 결정한 것을 그 박문진 이사 결정하고 KBS 이사 추천한 건데 이것이 만약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앞에 것도 다 소급해서 문제가 있게 이번에 되는 다른 거죠. 판단을 하면 앞에 판단이랑 예. 충돌을 빚는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많은 법률가들이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나와요. 신문에도 여러 법률가들 이제 얘기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예. 많은 대다수 의견들이 이건 민주당에서 너무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예. 이번 판단도 그 전과 같을 2인 거다. 체제가 예.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볼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물론 아니다. 그렇죠. 물론 원래 5인 체제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완성이 되면 5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 3명을 구비 못한 것이 그것이 뭐 고의로 구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다음 주도 열릴 거고 다다음 주 딱 3번 정도 열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증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된 이분이랑 이제 김태규 대행 나오라 이거죠. 제가 안 쉽게 나오고 얘기를 있어요. 할게요. 예. 직무 정지된 사람이 청문회 왜 부릅니까? 증인으로 오라는 거죠. 직무 결정을 정지가 했으니까. 돼가 있는데 네. 그래서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고, 그렇죠. 예, 김태규도 불출석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가들이 그 사유를 다 만들었을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 가령 이 청문회 목적이 뭔가 합니다. 정쟁용이잖아요. 지금 탄핵 청문회도 그렇고 이런 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이 하고 있는 여러 청문회들 뭐 탄핵 청문회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이 하고 있는 청문회들 이것이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예. 전부 다 정쟁용이란 말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하고 있는 판 청문회란 자체가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 내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청문회에 가령 출석을 한들 무슨 말이 오고 가겠어요. 또 그냥 서로를 자극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은 아마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이거는 청문회 정인이 이상한 소리 하면 곧장 고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고발을 기리하겠죠 또. 그런 예, 뒷부분에 그러니까, 여러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직무정지가 돼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게 왜 가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차라리 나와서 국민을 설득하는 자료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예. 국민을 설득할 어떤 그 기회를 부여받는다기보다 야당의 공격을 민주당의 턱없는 공격을 막기 너무 바빠지니까 근데 거기에서 말실수가 조금이라도 하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말이 나가면 이제 정인이라는 신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곧장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부터 그리고 어쨌든 예, 제가 짧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사실 이게 이 좌파들 특히 중국 같으면 모택동이 늘 하는 소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심을 좀 이 대통령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겁을 내고 두려워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듣겠습니다. 전원측의 따뜻한 따끔한 훈수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